자, 이제 27페이지를 가보세요. 27페이지. 우리가 지금 이제 회계 이론을 하고 있는데, 이 공부에 보면 문장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좀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데가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여기는 사실은 나중에 하면 더 좋아요.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이렇게 여기 앞에서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뒤에서도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회독수. 책을 몇 번을 읽냐에 따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 세 번 읽을 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잘 모르는 것들을 반복을 통해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래서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 스마트폰을 많이 강조하는 게 중요한 문장들의 부분을 찍어두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진 다 이렇게 저장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보자마자 알아요. 그 사진 삭제. 그래서 그걸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이걸 다 일일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 메모장처럼 이렇게 스프링 되어 있는 거. 이걸 다 썼어요. 근데 저는 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렸습니다.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그 문장을 자꾸 반복하려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쓰는 거였습니다. 한번 쓰면서 자기 걸로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특히 틀린 부분의 문장을 잘 표시를 해두면 공부하는데 한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만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없다. 그래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자, 27페이지 보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몇 가지 문장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먼저 1번.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거기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그게 뭐냐면 주주가 되거나 채권자가 되거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거기 잠재적이 빠지면 틀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시험에 현재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장은 틀렸습니다. 잠재적. 그러니까 현재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회사 주식을 가질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끝에서 5번째 줄 봐보세요. 현재 및 잠재적 이렇게 나오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러니까 잠재적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위에 4번째 줄도 나와 있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계속 그 잠재적이라는 말을 좀 강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한 12번째 줄 보겠습니다. 거긴 별표를 치세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회계는 가치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 목표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는 건 왜 하냐면 M&A 할 때 이 회사를 팔아치우고 할 때는 가치 평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 평가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근데 문장은 이제 그다음에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 투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미쳐보세요. 보고기업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말을 되게 완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목적이 가치평가입니까? 아닌데요? 그럼 뭐 소용이 없는 거네. 그게 아니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본하고 시가총액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회계의 자본이 시가총액과 일치하면 그 기업의 가치랑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회계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얘기는
M&A 하는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가져다 놓고 분석을 해요.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하는데 도움은 준다. 자, 아무튼 그 문장을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른 데서는 이미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걸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그리고 청구권 나오죠. 걔는 뜻만 아시면 되는데,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뭐냐? 그게 자산이에요. 그게 자산이 된다. 그 다음에 청구권 나와 있죠? 그게 뭐냐? 부채와 자본이죠. 부채와 자본. 우리가 다 재무상태표에 그게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좀 체크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0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이렇게 나와 있죠. 현금주의 반대말이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 반대말이 발생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할 때 발생주의를 한다. 발생.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를 한다. 그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냐? 현금주의는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 수익 비용이 다 뭐랑 연동돼 있어요? 현금과 연동돼 있다. 발생주의는 뭐냐? 발생주의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수익을 잡는다. 그게 거꾸로 돈이 들어왔어도 결정적인 사건, 그게 인도예요. 물건에 대한 인도. 이게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뒤에 좀 가보면 돼요.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제 4절 별표 치세요. 4절. 원래는 그 앞에 있는 걸 안 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처음이고 하니까 한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31페이지 4절 있죠. 이 1장 회계 이론에서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4절에서 나온다. 무조건 4절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질적 특성. 그래서 그냥 판서를 크게 쓰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게 있고 보강적인 게 있다. 영어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보강적이 나오죠. 보강적인 거는 근본적인 거를 도와준다. 보충해준다. 근본적인 거를 도와준다. 보충해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거, 보강적인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외우셔야 돼요. 근본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세 가지예요. 외우셔야 돼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입니다. 충실한 표현이 세 가지예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이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질적 특성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꾸로 있는 게 좋아요. 회계 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한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유용해진다. 가장 기초적으로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요. 이 정보가. 그 다음에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목적 적합성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 이제 31페이지를 먼저 보죠. 31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 근본적 질적 특성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목적 적합해야 되고 충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강적 질적 특성은 또 네 가지예요. 외우셔야 돼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에요. 요게 있으면, 요 네 가지입니다. 요게 있으면 얘네들을 보강시켜준다. 얘네들을 더 빛나게 한다. 도움을 준다. 그런 뜻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있죠? 다시 그 문장 보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의 충실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적시성이 있고 이해 가능하면 근본적인 거를 도와줍니다. 빛나게 해주죠. 그 재무적 유용성은 보강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여기를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럼 1번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은 밑줄 쳐보세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편이죠. 여기 보세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목적 적합성과 비교 가능성이다. 틀렸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검증 가능성이다.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편이다.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반드시 걔를 좀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54페이지를 가보시면 우리 책에 5번 문제가 있어요. 5번에 동그라미 2번 지문.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편이죠. 거기다 다른 문장을 쓰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문장만 보세요. 그러면 다시 3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가로 1번. 목적 적합성의 뜻이 뭐냐? 그게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관련성이에요. 관련돼 있다. 의사결정에 관련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밑줄 쳐보세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죠. 이 정보를 쓸 때와 활용할 때와 활용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목적 적합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밑줄 쳐야 돼요.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으면 결국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측가치, 확인가치가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가 목적 적합성의 한 속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측한다는 게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확인한다는 게 그걸 다시 검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0이에요. 한 달에 10씩 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그럼 내년도 2016년도 1분기 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30이 돼야죠. 이걸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4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 뭐냐? 그러면 반기라고 하죠. 6개월. 6개월치 이익은 원래는 60이라고 예상이 돼야 되는데 80으로 또 예측할 수 있잖아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기가 딱 지나면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반기에 대한 실적이 또 나올 거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1년을 또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 확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수능으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얘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번 모의고사에는 한 어느 정도 등수가 되겠구나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확인해보고. 그랬더니 내가 원래 예상했던 얘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는지 더 잘 나와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는 좀 더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다시 또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애는 내가 예상했는데 그보다 안 좋아요. 계속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럼 추세가 느껴지잖아요. 여기 예측 확인. 재무제표를 보면서도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이걸 확인은 왜 하는 거예요? 확인을 통해서 다시 또 예측에 대한 가치를 또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거 한 번씩 좀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적상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수업 목적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목적 적합성에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정보는 일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를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적 비밀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예측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강력한 문장은 둘레 여섯. 7번째 줄 뽑으세요.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미쳐보세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측 가치를 가지려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는 틀렸단 말이에요. 예상치일 필요가 없다. 그럼 이 문장은 뭐냐? 어떤 수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 오잖아. 제가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아까 노량진에 있다 왔는데 그냥 안 올 걸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근데 아무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기예보가 오늘 비가 올 확률은 70%, 80% 이렇게 수치를 안 하고 이렇게 예보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산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비가 온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수치를 막 또 예상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만 조성을 해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를 꼭 기억해주세요.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1번 중요성을 보는데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로 1번 목적적 합성을 읽다 보면 이게 나와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은 별개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여기에 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가로 2번 보세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 미쳐보세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제 목적 적합하다는 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도 뭐예요? 이 정보를 이제 내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차이를 준다. 그 얘기는 얘는 목적 적합성의 한 속성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보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기서도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의 근거. 이게 뭐냐? 성격 그리고 규모 나오죠. 그 성격이라는 게 질적 특성, 규모 이런 게 양적 특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값은 얼마 안 나가요. 그러니까 뭐 반지가 있다. 저는 이게 결혼 반지인데 만약에 반지가 있다. 그러면 그 금 뭐 성분 이런 거 봤을 때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니가 뭐 처음으로 해줬다. 뭐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값으로 따질 게 아니죠. 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정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적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미쳐보세요. 해당 기업의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얘기합니다. 특이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 자, 얘는 뭐냐? 회사마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한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당신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다 답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관세사 분인데 여러분들만 업계 엄청 선배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관세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관세 사업을 해보니까 추천할 만하지 못하더라.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 결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은 좋은 거냐? 잘 나가는 연예인 보면 다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연예인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업계나 이런 데서도 선두주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업계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업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난 추천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거는 다 이제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공무원 강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요. 이게 공무원은 면접이 있어요.
우리 자격증 시험은 면접이 없잖아요. 더러운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5명을 뽑아서 35명을 면접으로 탈락시키고 100명을 합격시킨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하려면 선배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 합격한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 오면은 좋은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좋다. 여러분 합격하면 좋습니다. 그죠? 다 힘들어요. 웬만하면 다른 길 가세요. 본인은 안 가면서. 그죠? 본인은 거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전부 다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거기에 만족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일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뭐 관세사 되고 나면 그저 거저 돈이 들어올 거 생각하는데 아니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해서 기득권을 딱 획득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돈이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세무업계나 이런 데서도 보면 재산이 막 1000억씩 돼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부를 축적해 지금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관세나 뭐 이런 거 만약 세무 이거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사람 유능한 애들을 채용하면 돼요. 돈 좀 주고 채용하고 나는 뭐만 하면 일감만 따오면 돼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자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다 쉬워 보이고 자본력이 없으면 이제 치열하게 그 자본력을 획득할 때까지 힘드니까. 근데 아무튼 이 선배들도 와서 좀 좋은 얘기 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이게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방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와서 너무 힘들고요. 웬만하면 다른 길 가세요. 이런 얘기랑 이런 얘기. 그죠?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관세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도 좀 좋은 얘기, 힘되는 얘기. 비록 내가 잘 못 나가요.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했으면 잘했는데 내가 그걸 아직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선수, 축구선수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걸 봐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중요성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요성은 나와서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그 뜻을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별 펼쳐보세요. 따라서 기준위원회죠. 기준위원회가 뭐 하는데요? 기준을 만드는 놈들이에요. 그놈들도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라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해서 결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아셨죠? 한 번씩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렸습니다. 미리 결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준위원회 하더라도 결정할 수 없다.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충실한 표현이죠.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설명, 여기를. 이제 충실한 표현을 할게요. 충실한 표현. 자, 충실한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낸다. 이게 다 서양 문장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문장이 좀 웃겨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럼 뭐하러 써요? 우리라면 이런 문장을 쓰면 미친 거죠. 이게 우리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왜 쓴 거예요? 글과 숫자로 된 거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서양 놈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장을 서술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경제학 책에서 뭐 맹큐 경제학이니 뭐니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요약하면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이제 뭐 개념 수학인가 하여튼 수능을 잘 안 하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수학책 보면 요약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양놈들을 보면 막 글이 이렇게 있으면 한 2페이지, 2면을 쫙 길게 읽었는데 내용문표 내용 시작다는 거 막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막 써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딱 그런 식입니다. 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려면 여기까지 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쪽을 얘기해요. 충실함 이쪽을 좀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줄입니다. 충실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설에 3가지 특성이 있어요. 3가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또 역시 또 외워야 됩니다. 3가지 외우자. 자, 서술은 굵게 생각하셔야 서술은 여기서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충실한 표현이에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문단을 나눠놨어요. 첫 번째 문단이 뭐냐? 완전한 서술은 이렇게 나와있죠?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미쳐보세요. 모든 정보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완전한 서술은 누락을 금지하란 말이에요. 완전한 서술은 누락을 금지하라. 빼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충실하다는 거는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요새도 이제 막 국정원 또 엊그저께는 또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고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누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다 알려주자. 그럼 이제 저 정보기관이고 하니까 말하지 못할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튼 충실한 편이 되려면 빼먹으면 안 된다. 뭔가 연결고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를 잘 보시세요. 완전한 서술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램은 중립적 서술이죠. 밑에 줘보세요.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밑에 줘보세요. 편의가 없다. 그럼 이게 중립적 서술입니다. 그 편의라는 말이 뭐예요? 치우침을 얘기해요. 이런 말을 씁니다. 불편. 불편이란 말은 몸이 불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을 씁니다. unbiased. 치우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립적이라는 뜻이에요. 치우침이 없다. 중립적 서술. 우리가 요새 이제 언론들이 중립성을 막 훼손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는 사람도 그래요. 저도 댓글을 많이 봅니다. 글을 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근데 댓글 막 달린 거 이렇게 보면 이놈들은 다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으니까 막 거기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중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경영자를 위한 재무제표도 아니고 주주나 채권자만을 위한 재무제표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중립적 서술이에요.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은 자,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 밑줄 쳐보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오류 없는 서술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10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에 사용되는 미쳐보세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다. 절차상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오류가 없다는 것은 절차상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없다. 개인 거꾸로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큰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된다. 거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응급실 의사다. 앰뷸런스에 이제 누가 뭐 피를 흘리면서 어떤 환자가 들어온다.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이 사람은 현재 병명이 뭐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서 이 사람을 살린다. 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 죽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확인해 볼 거예요. 내가 지금 뭐 MRI도 다 찍어보라고 하고 뭐 CT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공검사도 하고 뭐 청진기도 다 대보고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이런 절차를 잘 지켰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면 나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상 오류. 절차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 가운데 위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여기 보세요. 근본적인 게 있고 보강적인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MC로 말하면 방송의 MC라면 메인 MC, 보조 MC. 그러니까 여기 메인 MC는 뭐예요? 뭐 신동엽이라든가 뭐 유재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메인 MC가 되고 보강적, 보조 MC는 누구예요? 뭐 하하, 뭐 박명수, 좀 안 나오지만 요새 노홍철 뭐 이런 애들이죠. 메인 MC를 좀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자, 가로 1번 보세요. 비교 가능성이죠. 그래서 5번째 줄 보겠습니다.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에 미쳐보세요. 유사점,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뭐 보세요. 비교하려면 최소한 2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그게 비교 가능성의 특징이죠. 자,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다음입니다. 이렇게.
다음 줄 봐보세요. 자, 밑줄 쳐보세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고요. 세 줄 밑으로 가보세요.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죠.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비교 가능성이고요. 이 안에 일관성하고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비교 가능성 이 둘을 합친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기억나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명제 이런 거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집합 명제 할 때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이때 일관성이 있어요. 얘는 이거의 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얘는 얘가 될 수 없죠. 얘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34페이지의 끝에서 7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서 좀 써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었어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 이게 기간별 비교 가능성. 그럼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뭐예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자, 이게 뭐냐면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한다. 그죠? 전년도. 그러면 전년도에 썼던 방법 올해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맛이 뭐가 똑같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짜장면을 10초에 먹었습니다. 올해 짬뽕을 15초에 먹었어요. 그럼 내가 먹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짜장면하고 짬뽕은 다르잖아요. 전년도에 짜장면을 먹어서 올해도 짜장면을 먹어야죠. 그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비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 다음 줄이 아주 유망해요. 비교 가능성 목표이고 일관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을 주죠? 여기 보세요.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걸 달성 도움을 주잖아요. 거꾸로네. 일관성은 목표고 비교 가능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을 준다? 틀렸습니다. 문장을 그렇게 쓴다면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일관성은 목표고 비교 가능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을 준다? 틀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도 큰 개념이에요. 비교 가능성이 더 큰 개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겠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얘는 통일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성, 이거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요걸로만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 여기 옛날에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에요. 회사끼리 비교한다. 그러면 장부 작성 방법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 똑같습니다. A, B, C 4명 있는데 누가 빨리 먹는지 한번 해보죠. 중국집 가가지고 A는 짜장면, B는 짬뽕, C는 볶음밥, D는 잡채밥을 시켰어요. 그리고 비교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다 통일시켜야겠죠. 바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교 가능성. 이게 비교 가능성. 아셨죠? 그 두 가지 잘 보시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미쳐보세요. 당연히 비교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 여기 보세요. 비교 가능한 게 있고 검증이란 말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나오죠.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밑줄 쳐보세요.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그러니까 남남이 그런 뜻이 어떠한 서술이 충실한 표현인데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미쳐보세요.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생각해. 김태희가 이쁘다 O, 아니다 X. 전지현이 이쁘다 O, 아니다 X.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O에 가서 이렇게 뭘 갖다 붙일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몇 명은 여기에 갖다 붙이겠지만. 그죠? 100%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쁘다라고 하는 건 검증할 수 있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 내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을 밑추셔 보세요. 대량화된 정보, 숫자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 추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점 추정치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구간으로 나타내도 된다. 구간으로 나타나도 된다. 검증 가능성이고. 자, 3번 적시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데만 보세요. 적시란 말은 뭐냐면 제때 이런 말, 제때 필요할 때. 그 다음 좀 읽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강검진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면접에서 합격한 친구들 만났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뭘 요구하냐면은 건강검진을 요구합니다. 1년 내에 건강검진 받은 거. 그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받은 사람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곧 뛰어다가 이제 제출하면 되고, 안 한 사람들은 가서 이제 건강검진, 피 뽑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10년 전 거다. 10년 전에 건강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여기인 겁니다, 여기. 제때. 그래서 그 다음 줄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럼 그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오래되면 유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보고기간 말이 지나면 적시성은 상실된다면 틀렸어요. 일부 정보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 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에 표시하면 미쳐보세요. 이해 가능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 표현이 아니에요. 이해 가능하게 된다? 또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식이 아니죠. 이게 왜? 영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바꿔요. 우리식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좋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자,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해서 잠재적 오도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려운 내용을 빼자 말이에요. 그럼 이해 가능성 높아져요. 대신에 뭐가 안 돼요? 걔는 완전한 서술이 안 되잖아요. 빼버렸으니까. 얘가 깨지는 거죠. 그럼 둘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 이걸로. 근본적인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게 중요하다. 아셨죠? 근본적인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해서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라 말라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걸 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5번 보겠습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극대화돼야 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거기다 써보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유용하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얘를 희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어려운 내용을 빼먹지 말란 말이에요. 어려운 내용을 빼먹지 말라. 어려운 내용을 빼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이죠. 원가 제약. 자, 걔는 하나만 알면 돼요. 뭐냐면 원가가 있고 그 원가를 통한 효익이 있어요. 이 원가가 다른 말은 비용이에요. 누가 커야 돼요? 효익이 커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는 내용 동안 상각한다. 그러면 회사가 쓰레기통을 샀어요. 철로 된 거, 쇠로 된 거. 10년 동안 쓰레기통을 던져도 멀쩡하더라.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나누기 10을 한 매년 1,000원씩. 그 얘기는 10년 동안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효익이 있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산 걸 다 비용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원가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효익하고 원가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커야 돼? 효익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원가는 효익을 능가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 산출에 효익이 별로 없으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죠.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계속기업의 계속기업. 자,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다. 계속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반대말 하셔야 돼요. 청산기업. 회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쭉 갈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한다. 아셨죠? 이게 계속기업의 계속기업. 그래서 얘는 뭐냐? 재무제표를 만들 때 회사가 쭉 갈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야 돼요. 중간에 우리 정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우리 역사적 원가의 근거죠. 이거 책상을 산 다음에 또는 교탁을 산 다음에 굳이 이거에 대한 시가 평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걸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시가를 알 필요가 없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중고차가 내 자동차가 있는데 중고차잖아요. 중고차 시세를 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차 계속 쓸 거니까. 언제부터 알아야 되냐? 그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목적이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다. 회사가 정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전부 다 무조건 계속기업의 가정을 써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좀 써보세요. 계속기업의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했었죠. 역사적 원가주의. 시가평가하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다. 그 다음에 거기다 쓰면 감가상각. 만약 계속기업이 아니라면 사온 게 다 비용이에요. 다 돈이 비용이 된다. 그 다음에 써보세요. 하나. 수익비용 대응 원칙. 수익비용 대응. 수익을 인식한 연도의 비용 자본.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사다 파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온 다음에 팔아야 돼요. 사올 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왜? 회사가 계속 갈 거니까 수익비용을 맞추잔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회사가 오래 안 간다면 바로 정리할 거라면 사오면 다 비용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참고용으로 봐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38페이지 6절서부터 해보죠. 잠깐 좀 쉬겠습니다.